네, 문 정권 북한의 하수인이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문재인이가 2020년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망고의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국 언론들,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실체를 밝힌다고 해서 이거를 감옥을 보내겠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을 했어요. 그러자 문재인의 쫄개들, 문재인의 그 외교부 쫄개들이 급하게 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각국의 대사관에다가 설명을 하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전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북한에 보내서 북한을 코로나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탈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그 외교부 공식 문서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이 황당한 주장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공식 문서에 담겨서 외국 대사관으로 다 보내졌어요. 이러니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일부러 묻혀서 그 전단이나 물품을 북한에 보내서 일본을 코로나로 감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 황당한 주장은 김여정이가 한 겁니다. 김여정이가 한 거예요. 이 전염병 전문가들은 자, 전단 표면에 바이러스를 묻힌다는 발상도 이게 정말 황당하지만 그렇게 묻혔다 치자. 이게 풍선을 타고 저 올라가서 공중에서 터져서 살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말을 통해서 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전단지에 묻혀갖고 사른 상태로 북한에 간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바이러스가 묻어있다 해도 풍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자외선 때문에 이 자외선 소독하는 효과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 죽는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어떻게 정부의 외교문서에 담아서 외국 대사관한테 보낼 수가 있냐. 아, 북한이야 되건 안 되건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북한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 문서에 담을 수 있냐. 전문가들 다 황당해합니다. 이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당시에도 김여정이 하명하니까 바로 만든 법이다. 김여정 하명법으로 비판받은 법입니다.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일부 탈북자들이 바이러스를 전단에 묻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법이라도 만들어라. 김여정의 말 법이라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진 지 딱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법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딱 4시간 걸렸어요. 김여정이가 법이라도 만들어라 하고 통일부가 법 만들고 있다고 한 건 공식 입장 발표한 게 4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 당시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 이거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려고 필리버스터 했는데 다수의 힘으로 꼭 눌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자 김여정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남조선 것들의 물건을 코로나 유인 매개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법 잘 만들었다. 이 대북전단금지법 법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이죠. 내용은 위헌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절대적 악법이다. 이 법은 절대적 악법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법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심리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법 바꾸는 거야. 저 종북 주사파들이 다수파인데 저것들이 바꿔주겠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파가 된 다음에 바꿔야지. 자, 이재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착한 당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6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착하고 제정신인데 이재명 하나만 문제입니까? 제가 요즘 이제 현장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 만나고 또 자유파 국민들 만나면 제가 늘 이제 먼저 질문을 하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 이야기를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주장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니까 질문하십시오 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질문이 이재명 언제 감옥 가나요? 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설명을 하죠. 예. 아니 정말 이거 자유파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죠.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가냐.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그럼 또 언제 감옥 가냐. 뭐 이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한둘이 아니고 또 범죄가 그야말로 폐륜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옥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이 감옥 안 보내고는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제대로 섰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런 질문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이재명이한테 매몰되고 문재인이한테 매몰돼서 실제 종북 주사파의 실체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랄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재명이 감옥 보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착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이 감옥 보내면 그러면 문재인의 그 뒤에 음흉하게 웅크리고 공작해왔던 종북 주사파 수만 명의 간첩들이 그럼 다 일거에 사라질 거냐 말이에요. 저는 크게 봐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적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의 대남 공작 부서고 그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종북 주사파 간첩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꼭두각시 칼춤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그 칼춤추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고 급선무고 현안이지만 이것들 제거한다고 해서 이것들 감옥 보낸다고 해서 간첩도로 없어지고 종북 주사파들의 그 폐악질이 사라지며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재명이 문제, 문재인 문제, 이재명 문재인의 사법처리 문제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를 일단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부결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동시에 이 428억 원의 뇌물 약속 혐의 부정처사 후술에 먼저 부정 저질러 놓고 나중에 돈 받는 보통 뇌물은 뇌물 먼저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부정을 저질러 놓고 약속한 뇌물은 그 후에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이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림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혐의를 가지고 일단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와 별도로
이 검찰은 이재명의 뇌물 약속 혐의 입증, 이게 부정처사 후 수뢰와 관련된 뇌물 입증 문제입니다. 50억 클럽,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어요. 또 쌍방울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이 이화영이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재명을 불러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가 유동규한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가 이제 그게 들통나면서 유동규가 아니 나까지 감시한단 말이야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감시용 변호사를 유동규한테만 붙인 게 아니라 고 김문기 씨 쪽에도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가 사망하고 2달쯤 된 작년 2월에 이재명 쪽에 이모라는 자가 이 김문기 씨 유족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모라는 자한테, 이재명 쪽의 이모라는 자한테 김문기 씨의 아들이 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냐, 아버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A라는 사람을 아버지 변호사로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 김문기 씨의 아들이. 이 주장 한 부분은 지금 녹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문기 씨의 아들, 김문기 씨 유족이 지목한 이 A라는 자는 검찰 출신이고 김문기 씨가 수사받을 초기에 김문기 씨가 접촉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씨 유족들은 이 A라는 자가 이재명 쪽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김문기 씨와 연결을 해줬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시형 변호사 의혹, 이게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유동규는 김용 재판에서 민주당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 그런데 유동규를 감시했다면 김문기 씨도 감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감시용 변호사, 이건 그야말로 변호사 윤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활동하게 돼 있는데 의뢰인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의뢰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갔다면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유동규가 제기하고 있고 고 김문기 씨의 유족이 제기하고 있으니만큼 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들, 그리고 이자들을 감시형 변호사로 붙였다면, 유동규한테 보내고 고 김문기 씨한테 보냈다면 이걸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재명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촉구해 두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핵무기를 실험한 것은 아니고요. 800m 상공에 폭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어제, 그저께입니다, 한국을 목표로 해서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어요. 이게 모형 전술 핵탄두니까 진짜 뭐 낙진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하고 이를 서울시청을 가정한 가상의 목표 상공 800m 상공에서 폭파시킨 겁니다. 원래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핵폭탄은요 보통의 폭탄과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장사정포를 쏜다든지 뭐 K9 자주포를 쏜다든지 하면 이게 날아가서 표적에 떨어져서 터지는 거거든요.
땅에 부딪히면서 터지거나 땅속을 파고들어서 터지거나 그런데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시킵니다.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그 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쏟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강철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거죠. 낙진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강력한 핵폭풍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핵탄두가 작을 때는 너무 높은 상공에서 터트리면은 별로 지상에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핵탄두 중량이 작으면은 좀 지상에 가까운 공중에서 터트리게 돼 있고 핵탄두의 폭탄이 많고 크면 그만큼 더 위에 올라가서 더 강력하게 터뜨려서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00m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고성능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핵폭탄이 실제로 투하돼서 터졌던 곳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각각 한 발씩 투하돼서 폭발했는데 이때 터졌던 상공의 높이는 550m였습니다. 550m. 당시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은 15kgton에서 20kgto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kgton에서 20kgton이 제일 위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높이가 상공 550m다.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상공 800m에서 그 모형 모의 폭탄 실험을 했다는 뜻은 15kgton에서 20kgton이 아니라 한 50kgton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의 그 위력이 가장 강한 지점으로 800m가 선택됐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원에서 진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 핵탄두 부에 핵폭발 조정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신뢰성을 검증했다. 이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10kg 정도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술 핵탄두가 서울시청 상공 800m 상공에서 폭발했을 경우에는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죽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0kgton이 아니라 한 60kgton, 800m 상공에서 최적화된 무게가 60kgton이고 이 60kgton의 핵무기를 이번에 그 800m 상공 터트린 그 상공에서 서울시청 상공에서 터트렸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폭탄 한 발로 모두 한 24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출퇴근길에 한강 다리 위에 차 한 대만 고장 나도 그 뭐 30분 1시간씩 막혀버리잖아요. 그 자유로에 차 한 대만 고장 나도 한두 시간씩 길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장사점포 한 발만 터져도 뭐 그 일대가 완전히 그 수라장이 될 텐데 핵폭탄이 서울상공에서 한 발이 터졌다. 그 폭발로 인한 직접 사망자가 23, 4만 명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서울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뜻이고 수도권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이 갖고 불장난하고 있는 핵폭탄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핵폭탄을 쏘려고 징후가 포착된 순간 발사 전에 어떻게든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가해서 이걸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킬체인이에요.
그게 킬체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려면 정확하게 북한의 이런 군사정보, 핵무기 장착 징후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찰자산이 해내는 일이거든요. 미국의 위성들을 포함한 정찰 위성들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정찰 자산, 일본의 그 여러 가지 탐지 기술, 그리고 우리의 휴민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킹이 되면서 아, 이거 김정은이가 견디다 못해서 정말로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는구나. 임박했다. 한 1시간 이내 발사할 것 같다. 이거 어떡할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제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전략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삼국 정찰자산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소미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전략 무기들이 늘 상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대부분 일본의 그 미군 기지들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실제로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안 하던 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상공 800m에서 한 50톤, 60톤급의 60kg급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어요. 발사 폭발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특히 이번에 북한이 이 성공적인 발사 폭발 실험을 했다고 하면서 어디서 이 훈련을 했냐, 전술 핵 운영 부대들에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술 핵 운영 부대. 그러니까 그냥 실험이 아닌 거예요. 실전 배치를 했다고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브러핑일 수도 있으니까, 뻥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뻥에 넘어가서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그 경량화된 핵무기가 실전에 배치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랑 밀당할 때 그 테이블 위에 나도 핵단추 있다 그러면서 폼을 잡았잖아요. 그게 그냥 장난감처럼 위장된 핵단추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핵단추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99.99999%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0.0001%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것이 안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든 서울 상공에 단 한 번에 20-3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서울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이런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민생 100날 살려봤자 북한 핵무기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이 계속되는 군사 도발, 이게 워낙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쏴대고 하니까 이게 자꾸 둔감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무슨 제3자 변제 방식이냐, 일본 피고 기업들이 사과도 안 하는데, 기시다가 사과도 안 하는데 뭐가 우리가 아쉽다고 저렇게 뭘 해법을 먼저 푸냐, 그런 한가한 소리들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달려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에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아니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아니면 북한한테 위협을 해서 겁을 줘서 감히 그런 미친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억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예, 북한이 전술핵 800m 상공에 가상이긴 하지만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는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말 지구상 최악의 미친 적들과 대치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언제 우리 머리 위에서 2,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걸 계속해서 언제든 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과연 우리는 충분히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느냐. 확장 억제를 통해서 감히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김정은을 통제하고 있느냐.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의 강력한 이 구축 말고 저 김정은이의 미친 핵 공격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정말 이게 실전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집회 개수기 들고 와서 돈 받아간 북한. 이 쌍방울의 이 쌍방울 돈을 안부수라는 자가,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자가 이제 북한의 송명철이한테 돈을 전달해 주는데 5억 원을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줘봤자 소용없잖아요. 이걸 달러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달러와 같이 쓰이는 중국 돈 위엔화로 바꿔서 줬어요. 이때 우리나라 돈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중국 돈 180만 위엔, 그리고 우리나라 돈 1억 9천만 원 상당의 달러 14만 5,040달러. 이거를 이제 안부수가 송명철이한테 줬습니다. 돈을 줬는데 그때 이 돈을 받으러 온 송명철이가 직원 부하들을 쫄개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쫄개들이 지폐 개수기를 들고 와서 이거를 다 셌다는 거예요. 지폐 개수기. 은행에 보면 왜 이렇게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 지폐 개수기.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안부수 밑에 직원 A라는 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안부수의 지시에 따라서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달러와 위엔하죠. 이걸 송명철이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때 이 북한의 송명철이의 쫄개가 와서 지폐개수기로 돈을 세보고 돈이 모자란다, 더 달라, 맞춰달라 하고 해서 추가로 6,000위엔, 7,000위엔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더 건네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80만 위엔을 환치기 하게 되면 짜투리로 한 8천 위엔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안부수가 그 짜투리 돈까지 그럼 마저 줘라 해서 180만 위엔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돈 받아간 개수기 갖고 와서 돈 세고 받아간 북한 쪽 쫄개가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야, 뭐 이렇게 돈 받아가는 주제에 마치 돈 받으러 온 채권 추징하는 사람들처럼 이러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 돈이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김정은이한테 갔겠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송명철이나 그 밑에 쫄개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납을 하는데 배달사고를 용인할까요? 단 한 푼도 누수가 있으면 그냥 사형당합니다. 얘네는 이게 목숨에 걸린 일이에요. 우리야 5억 원 주는데 달러 바꾸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네, 모자라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주면 뭐 그렇게 하세요가 되지만
저 김정은이 저 미친 자는 그게 통하질 않아요. 야, 5억 준댔는데 왜 10,000원이 비어? 저 새끼 저거 죽여. 그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체제라니까요. 송명철이가 얼마나 그 식은땀을 내면서 돈 한 푼 모자랄까봐 개수기까지 들고 와서 이걸 다 채고 얼마 부족하니까 더 채워달라고 그러고 했겠냐고요. 이것들의 욕심도 있겠지만 김정은이라는 자의 이 포악함이 북한 사회를 이렇게 완전히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본 겁니다. 예.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북한을 한 번이라도 접촉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은 딱 정말 잔돈 한 푼 모자라지 않게 딱 주고 그 다음에 이 수고한 사람한테는 따로 수고비를 따로 줘요. 예, 그런 북한의 현실. 예, 쌍방울 돈 받아갈 때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그 체제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공기를 든 유관순 그림이 막 돌아다녔어요. 유관순. 유관순 열사가 1919년 4월 1일 천안 병천의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2020년에 그 일경의 그 무수한 구타로 영양실조와 또 방광이 터져서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인공기는 인민공화국 깃발이죠. 이거는 저 김일성이가 소련군에 의해서 북한 지역을 무력 점령한 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고 나서 자기네 깃발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인공기를 알 수가 없죠. 알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와 인공기를 든 태극기가 아니고 태극기와 인공기네요. 태극기와 인공기를 합성한 깃발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림을 이 좌파에서 세뇌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세뇌해서 이 태극기와 인공기를 결합한 깃발을 들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만든 이 황당한 이 의식화 작업을 한 단체들을 보니까 이게 간첩단이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입니다. 자통이죠. 자주통일 민중전의 자통. 창원 간첩단과 관련된 간첩 조직입니다. 자통의 총책 황모라는 자 외에 회원 4명을 이제 구속 기소했는데 황모 등 4명입니다. 이 공소장에 의하면 공소장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 푸른 삼천 또 통일앤 평화, 통일앤드 평화 뭐 이런 뜻 같아요. 통일앤 평화. 6.15 경남본부,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뭐 이런 것들이 자통과 연계한 좌파 조직으로 이제 적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통은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지령을 받는 창구고 또 이 자통과 연계된 이를 단체는 자통이 받은 지령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도구였다. 이렇게 그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북한 대남공작부서는 자통에다가
이렇게 지시했어요. 상위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직과 기구에 침투하라.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자통은 바로 이 지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계단체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단체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통일엔 평화, 6.15 경남본부,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등의 이 자통과 연계된 이 단체들을 침투해서 움직였는데, 이 단체들은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지금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통 연계단체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자통 회원들은 연계단체의 임원이나 강연 연사 등으로 이제 활동을 해왔어요. 방첩당국이 확보한 이 교육 참가자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통 연계단체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들 또는 뭐 좌파 성향의 시민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그 교육 후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참 좋은 나라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일부 참가자는 유관순 열사가 손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합성한 깃발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통과 그 자통의 지령을 받고 있는 연계단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교육을 했길래 인공기를 알 리가 없는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와 인공기를 합성한 깃발을 흔들면서 만세를 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정복주사파 좌파들의 세뇌가 참으로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로 없는 거를 만들어내게끔 세뇌 교육을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통일촌 확인된 통일촌 회원만 20여 명에 달하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좌파들이 딴 건 못해도 대중선동, 여론조작, 세뇌교육만큼은 확실히 우리 자유우파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오락가락 정책이다. 참 윤석열 대통령 답답할 거예요. 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나 싶을 거예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입니다. 52시간으로 기계적으로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정말 일이 막 쏟아지고 물량이 쏟아지고 납기가 압박받을 때는 좀 야근이라도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노동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뭐 3일이든 5일이든 좀 휴가도 좀 가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운영하자. 이게 노동시간 개편 안에 문제의식이었는데, 이 좌파들이 잽싸게 이거를 노동시간 69시간이라고 이 악마적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바람에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애초에 건강한 문제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이게 뭐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 뭐 상한 캡을 씌우냐 안 씌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좌파들이 씌워버린 이 프레임, 악마적 프레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며칠 동안 좀 갈짓자 행보를 했어요. 그 바람에 사태는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는데, 이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걸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그 다음날 바로 나오고, 이걸 어쩔 수 없이 또 대통령이 다시 수정하는 식의 발언들이 또 어제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야, 이것들 정말 대통령 비서 맞나 싶어요. 이 오락가락하는 이 갈짓자 행보 결과
정부가 여론 눈치 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 기업 쪽으로부터도 이게 반감을 사면서 정책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됐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의 시선입니다. 정부가 이 근로시간 개편에 착수한 것이 지난해 6월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꽤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어쩌다가 막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우왕좌왕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해 6월부터 준비를 한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실과 정책부처, 고용노동부 간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지, 도대체 이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이게 정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 때문에 윤석열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는 모양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근로시간 합리화의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는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동아일보가 사설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 5차례나 오락가락 했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이게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죠. 이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이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발표를 했는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뭐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좌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69시간 노동제다, 이렇게 52시간 노동제가 69시간 노동제가 됐다, 이렇게 프레임을 확 갖다 씌워버렸어요. 그때 바로 싸웠어야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나 노동자들, 특히 MZ세대 노동자들도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지난 14일입니다. 3월 14일 이게 MZ세대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시작합니다.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 MZ세대의 반발이 있으니 이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3월 14일입니다. 그러자 3월 15일 또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뭐 수석 비서관이나 뭐 비서관이나 그러겠죠. 대통령실에서 익명으로 여론 청취 뒤에 방향을 설정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발언을 합니다. 연장 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이쯤에서. 그런데 4일 정도 지난 3월 20날 갑자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이것도 익명이에요. 도대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하는 자들이 왜 이름 안 밝히고 하는지 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위 관계자가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상한선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랬어요. 이 3월 20일에 이 발언이 참으로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MZ세대의 반발로 대통령이 다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청취 후에 좀 재검토 한번 해봐라. 근데 그걸로 다소 좀 미흡하다고 느껴서 아무래도 60시간 이상은 조금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 조율이 바로바로 돼야죠. 이 정책 조율은 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밑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4일 후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수석급인 것 같은데
이자가 말이죠.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상한선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란이 이제 극심해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대통령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60시간 이상 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상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미만으로 상한선 정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다시 재구성하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이제 자, 뭐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3월 6일에 있었다 치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발언만 하더라도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20일, 3월 21일 5번이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노동개혁해야 되고 연금개혁해야 되고 교육개혁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MZ세대의 지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 어설프게 이 노동시간 69시간으로 이 프레임 덮어씌워진 상태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MZ세대가 지금 떨어져 나갈 지경에 처했고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확인이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걸 빨리 차단을 하고 오해가 있었으면 그걸 불식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발언까지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면서 혼선이 확대돼 버린 겁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인데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조장해 버린 거가 된 거죠. 예,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문제의 주무수석은 사회수석인데요. 안상훈 사회수석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설명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대통령의 뜻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다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상한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문제의 발언이라고 하는 이 3월 20일 발언, 이게 고위관계자가 그러는데 이게 수석급 이상입니다. 수석이거나 비서실장일 텐데 이자가 말이에요. 브리핑을 자청했어요. 자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린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대개 60시간 미만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이 고위관계자가 브리핑을 자청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버린 거가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혼선이 더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오락가락 정책인 거예요. 환노위에 출석한 이정식, 제가 이정식 사태를 통해서라도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정식이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정책 혼란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정식이도 좀 억울할 거예요. 혼선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대통령 고위 관계자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이 나오면 대통령의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정도의 익명으로 발언이 나오면 이거는 최종적인 것이어야 돼요. 필요한 조율은 그 전에 물밑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사전에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그러면 아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인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가 보다. 라고 최종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는 입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나설 때는 익명으로 하면 안 돼요. 안상훈 저 사회수석처럼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정책 혼선을 부추깁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장관이나 수석들이 사고치고 대통령이 수습하는 꼴이에요. 이런 장관, 이런 수석들 데리고 어떻게 이 험난한 전국에 국정 운영을 해나갑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은 한번 믿고 쓴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바꾼다 이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책 혼선이면 장관이나 수석이나 이른바 혼선을 조장한 저 고위 관계자나 스스로 용퇴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지지가 중요하다. MZ세대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저는 그거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다. 미래를 열어나가는 여러 정책을 함에 있어서 바로 그 미래 세대의 주역인 MZ세대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주 의미 있고 또 흥미있는 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MZ세대는 건강하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구나.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동아일보가요. 취업 플랫폼 캐치라고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2030 MZ세대 직장인 취준생, 취업준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년 연장에 대해서 80% 가까운 MZ세대가 찬성한다, 동의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30 세대들은 가장 큰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정년이 연장된다면 고령 인구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것은 제한된 일자리에서 고령 인구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들 MZ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은 자신들이 당장에 받을 불이익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년이 좀 더 연장되는 것이 맞아요 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MZ세대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투적인 그 전문가분 보고서들은 그동안 정년 연장을 해서 노인 일자리가 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이 반발할 거다. 이렇게 그동안 설명을 해왔어요. 그게 상식처럼 통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에요. MZ세대들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고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MZ세대에게 정년이 몇 살이 적정하냐고 물어보니까 69%, 70%의 응답자들이 60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내놨고 그중에서 70%는
적어도 지금은 60세 정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보다는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70%의 MZ세대가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MZ세대가 정년 연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 모르고 한 거냐? 안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한 청년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정년 연장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청년 세대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알고나 답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50%가 알고 있다. 47%가 알고 있다. 정년 연장을 하면 내가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거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또 정년 연장을 하면 내가 받을 임금이 줄어들거나 승진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40%가.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배 세대들을 위해서는 정년이 연장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MZ세대의 이 건강한 이 사회의식, 정치의식에 대해서 우리 선배 세대들 입장에서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 아닙니까? 생산인구는 줄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은데 정년에 걸려서 은퇴해야 되는 이런 고학력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이 고령의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MZ세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30세의 정재현 씨는 정년 연장이 사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으로 노동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합니다. 다소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 불이익 정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 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상투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하고 다르거든요. 세대전쟁하고 다르거든. 저 좌파들의 상투적인 그 세대전쟁론 있잖아요. 이 세대전쟁론과 다른 거예요. MZ세대의 의식이. 전문가들은 당장의 불이익보다 다가올 미래의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합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있겠지만 자기들도 언젠가는 50대고 60대고 70대다. 그럴 경우에 정년 연장은 결국은 자기들한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MZ세대가. 청년들 역시 자기들이 나이가 든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거 할 때 그때도 당신들 일하겠냐? MZ세대한테 물어봤어요. 55%가 매일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회의식이에요. 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검토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이명박 때는 70세, 75세 정년, 박근혜 정부 때 70세 정년, 그리고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65세 정년, 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 젊은 세대 눈치 보느라고. 정년 연장하면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 밥그릇 뺏어간다고 등 돌릴까봐 겁이 나서 못했던 거예요. 실제 MZ세대가 어떤 건강성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정년 연장이 밥그릇 싸움, 세대 간 밥그릇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공성이 강한 현행 임금 체제를 개편하면서 정년 연장이 추진돼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응답자의 85%는
본인이 미래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정년 연장의 혜택을 입게 된다면 지금 당장 받을 임금 삭감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도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그냥 개인주의에 빠져서 사회공동체, 한국의 미래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은 MZ세대, 이런 상투적이고 천박한 인식을 우리가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성숙해 있고 훨씬 더 똑똑해요. 이 MZ세대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의 최종 설계사다. 어제 이재명을 기소한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기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결론이에요. 이재명이가 대장동의 몸통이고 최종 책임자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사업 전반,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서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이 됐다. 나머지는 다 깃털들이다. 뭐 정진상이, 김용익, 유동규, 남욱이, 김만배, 다 이것들은 깃털들이고 실제 대장동의 몸통, 대가리는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소장에서 표현한 검찰의 수사 결론이에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이를 기소한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이재명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는 오늘의 불구속 기소, 이것은 1차 기소다. 1차 기소다. 2차 기소, 3차 기소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1차 기소에 이어서 2차 기소, 3차 기소가 계속 있을 것이다고 예고했는데 그 2차 기소는 뭐가 될까? 428억 뇌물 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 이것이 2차 기소, 3차 기소로 연결될 겁니다. 이재명이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 가경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검찰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1차 기소에 불과하다. 검찰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또 대장동 관련해서 위례신도시나 성남FC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소해서 뭐 1차 기소, 2차 기소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될지 모르나 쌍방울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현동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에게는 법원의 시간과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 앞으로도 한참 동안 계속된다. 대개 이 도둑, 강도, 조폭, 깡패들은요, 일단 재판, 기소가 붙어서, 기소 붙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소가 붙어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부터 좀 한숨 돌립니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거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공방을 벌이고 증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이러다가 어쨌든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일단 수사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법정에서 다투기만 하면 되니까 한숨을 돌립니다. 검찰의 시간이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빵도 안 사는 자가 어떻게 빵제비들 심리를 이렇게 잘 알까? 미리 갔다 오는 연습을 했나? 어쨌든 이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돼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면 도둑놈이건 깡패든 양아치든 다 일단 한숨 돌리는데 이재명이는 한숨 돌릴 수가 없어요. 재판은 재판대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되니까. 이재명 집중심리 하나. 지금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3월 3일,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고, 또 3월 31일, 4월 14일, 4월 28일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2주 단위로. 근데 이제 다른 사건도 재판에 같이 들어가니까 서로 엇갈려서 날짜는 같은 날짜를 피하여 가면서 재판 기일을 정할 텐데, 거기에다가 쌍방울, 백현동, 또 정자동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또 이 사건들이 기소가 되면 또 그 재판은 또 그 재판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검찰로 가거나 법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 사건들과 관련된 서로 다른 재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행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매일같이 이재명이가 법원에 갔다, 검찰에 갔다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국민들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또 이재명이가 어쨌든 기소되자마자 잽싸게 당무위원회 열어가지고 당대표직은 계속 하겠다고 결정을 딱 냈잖아요. 그러니까 169석의 헌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당무 볼 시간은 거의 없고 허구한 날 검찰 법원에 쫓아다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또 정치권의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매우 부적절한 비정상적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어쨌든 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입니다. 감옥에 집어넣든 아니면 정말 재판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방면을 시키든 어쨌든 빨리 좀 결론을 내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1년, 2년, 3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통상 2주일에 한 번씩 여는 이 재판을 좀 집중 심리하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 4일씩 재판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건강이 그 과정에서 아주 심하게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좀 재판을 좀 집중 심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유무죄를 밝히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어넣고, 그게 아니고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들의 주장대로 죄는 없는데 정치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무죄 선고해서 정상적으로 정치인 활동을 하게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국이가 1심 판결 나오는데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시간 질질 끌어주는 김명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이자가 결국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3년 2개월 동안 아무 죄 짓지 않은 것 자처럼 온갖 정치활동, 사회활동, 직업활동 다 할 수가 있게 봐준 거죠. 조국이가 3년 2개월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로부터. 송철호 이자는 1년 10개월이나 재판을 시작도 안 하고 끌어줬어요. 그 바람에 이자는 울산시장 임기까지 다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다고 선거까지 나갔더랬습니다. 이재명이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기 시작하면 내년 총선 공천 감방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할 거고, 총선 지휘도 교도소 안에서 할 거고,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설칠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안 끝나니까 무죄로 추정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살인범을 잡았어요. 재판을 한 20년 끌었어요. 20년 후에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유죄 선고 나왔어요. 예, 종신형 딱 나왔다 칩시다. 이제가 그 사이에 이미 늙고 꼬부라져가지고 감옥에 간 지 한 일주일 만에 늙어 죽었어요. 이런 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정의 구현은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유무죄를 가려내는 것이고, 그 유죄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먹튀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입니다. 김창균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논설 주간입니다. 온실가스 40% 감축. 이 약속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자해 행위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포스코 같은 국가기관산업 3군데를 멈춰 세워야만이 간신히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런 허무맹랑한 허황된 목표 제시였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GDP 83조 원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률 4%가 떨어지고 일자리 46만 개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 대처도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합리적 수준으로 해야 현실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를 문재인이는 별 생각도 없이 꺼내들었다. 2021년 10월 대통령 그만두기 얼마 전에 이 문재인이가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불쑥 내질렀다. 이렇게 되려면 온실가스 저감 속도를 미국이나 일본보다 빨리 해야 하고 EU보다 2배 이상 속도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4% 하락, 일자리 46만 개 증발, 83조 원의 GDP 감소가 오게 된다. 당시에 국제사회는 자기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문재인의 이 40% 감축 선언을 보고 자기 나라 일이 아니니까, 야, G7보다도 더 과감한 목표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추켜 세웠는데, 그 문재인이 몇 달 동안 칭찬받은 대가로 이제 문재인이 먹튀하고 떠나버린 현장에 그걸 감당해야 될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40%는커녕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그 3분의 1 감축도 버겁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던지고 터뜨리고 박수받고 떠난 저 먹튀 문재인의 약속, 이것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은 2030년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 몰리게 됐다. 임기 7개월 남긴 문재인이가 허세 부리고 박수받고 먹튀해버린 그 대가를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들이 다 짊어지게 돼버리는 것이다. 또 문재인이는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탈원전을 밀어붙였는데,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이 탈원전을 주장해왔던 철딱선이 없는 환경론자들 일부,
진짜 환경론자들은 이런 탈원전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딱선이 없는 일부 환경론자들, 대깨문들, 이런 자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그것도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면서 멈추고 건설을 중단한 결과 두세 배 이상의 손해가 국가적으로 났다. 2030년까지 그로 인한 손실 140조 원,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40%라는 산자부 계산이 나와 있다. 10조 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34조나 늘었다. 문재인은 거덜내버린 한전에 한전공대라는 호까지 달아줬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이 일반 국립대 교수보다 2배가 넘고 학생들은 등록금 기숙사비도 면제되고. 자,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들 5분의 1이 5년 안에 문을 닫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안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감소됐는데 어떻게 대학이 유지되냐. 그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이는 호남에 특혜를 주듯이 한전공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기 직전에 건물 하나 달랑 세워놓고서 개교를 했다. 이렇게 해서 문 열은 한전공대 앞으로 10년간 지원해야 할 돈이 1조 6천억. 그 모든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또 문재인이는 오거돈의 성추행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부산에 가서 선거 한 달 전에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 이런 매표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가덕도가 기정사실화되고 2029년까지 공사비 13조 7,600억 원으로 지금 건설이 시작됐다. 그런가 하면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4가지 선택지를 문재인이한테 보고했는데, 이때 문재인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퇴짜를 놨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해도 욕먹고 덜 받게 해도 욕먹는 이런 것을 문재인이는 선택하지 않았다. 다 뒤로 밀어버렸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 보건복지부에다가 다른 대안을 내놔라. 이 문재인이가 주문을 했는데, 이 문재인의 주문은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150원짜리 빵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 돈 네가 챙기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었다. 학폭 심부름이지. 빵 셔틀 시킨 거다. 결국 문재인 5년 동안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년이나 당겨졌다. 이 문재인의 책임 회피로 미래 세대에게 그만큼 무거운 부담이 떨어졌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파괴해버렸다.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괴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문재인이는 할머니들이 원하는,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서 일본에게 재협상을 그럼 시도했는가?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로부터 끌어냈던 합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얻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반일 정서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만 취했다. 죽창가나 부르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걸 넘어서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 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짚어보면 국가의 장래,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였다. 오로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고 행동했다. 그렇게 해서 벌인 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또 윤석열 정부 또 차기 정부에게 차곡차곡 청구서 대금처럼 날라오고 있다. 나라에 끼친 문재인의 해악, 나라에 끼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의 해악, 이것은 개인 비리, 개인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문재인과 종북 주사파 정권의 반국가 범죄 행위를, 반국민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조사하고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칼럼, 제가 한마디 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도 이태원 할로윈도 북한에게는 적화 호재였을 뿐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 A라는 자, 할로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이런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 이 A라는 자, 북한의 포스된 간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지위는 민노총 조직국장입니다. 이 A라는 자의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5일 이 지령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령문은 11월 12일 할로윈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았다.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이 A라는 자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증폭 표출시켜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가열차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민노총은 당시 촛불 집회 합류, 자기들끼리 집회한 다음에 촛불 집회에 합류한다는 공지를 했는데 이 포스터에 국가는 없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겁니다. 또 북한 지령문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패거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전술적으로 잘 이용해 나간다면 집권 초기부터 극심한 통치 위기에 시달린 윤석열 역적 패당에게 보다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 조성에 무게를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 이렇게 지령 내렸습니다. 실제 전개된 상황이 북한의 이 지령과 얼마나 흡사하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일일이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또 국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증거 문건들에는 이 A 이자가 북한에다가 보고한 보고문도 있습니다. 이 보고문에서 이 A는 자신을 지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김정은이를 총회장님으로 지칭했어요. 마치 피라미드 무슨 마케팅 하듯이 위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만간 기쁜 소식을 총회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사장 자신의 판단이죠. 지사장의 판단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총회장님이 제시하신 회사 활성화, 간첩단 활성화입니다. 진보정당 개편 방향에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실제로 이때 민노총이 위원장 선거를 했고 결과적으로 양경수라고 하는 현재의 민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는데 이자는 이석기의 똘마니로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또 이 A라는 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둔 2021년 4월에 당시 재보궐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세를 상세히 보고합니다. 이 보고문에는 촛불운동으로 기존의 정치 행태에 철퇴를 가했지만 아직 보수 양당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수 양당은 뭐냐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북한이나 간첩들 입장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뭐 자기들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은 보수 정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빨갱이들 저 대남 정찰총국 북한 대남 공작 부서에 의해서 포섭된 빨갱이들도 일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전 통째로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자 민노총 조직국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촛불운동으로 기존의 정치 행태에 철퇴를 가했지만 보수 양당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좌파, 진짜 좌파,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녹색당 이게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문제다. 영업 일부는 이익집단이자 귀족노조라는 낙인을 찍혀서 진보라는 가치조차 빼앗긴 형국이다 이랬는데 이 영업 일부가 A라는 자가 조직국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민주노총을 얘기합니다. 민노총. 이 A라는 자는 2021년 6월 27일 대북 보고문에서는 현장 활동과 조직 확장과 관련한 조직 건설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대선 시기 모인 성원들의 면면이 현장 대중에게 민주당 경향성에 대한 오해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면서 C와 D라는 사람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들로 인해 대선을 앞둔 조직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일러 갖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런 지령문과 보고문을 다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대남공작의 당면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여 적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지하당 구축 공작과 병행해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 및 침투를 위해 진력해왔는데 향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 권력 재편기 등에 대응하여 정치 공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이와 싸운다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와 싸우고 있었다. 김정은이의 대남공작 부서와 싸우고 있었고 그 김정은 대남공작 부서에 의해서 포섭되고 지령받고 움직이는 간첩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 점을 그 본질을 그 투쟁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고 더 우리가 또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는 좌파. 민주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것들이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농민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농민 여러분, 윤석열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자기들은 표를 얻고 윤석열 심판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정말 간교한 이 정략적 술책 속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고 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간호사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머리 숫자가 많은 간호사들의 표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윤석열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덮어 씌워서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간교한 음모와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랑봉투법, 안전운임제 관련법, 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하죠. 자기 아내의 특검안을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걸 부결시키는 그림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얍삽하고 얄팍하고 간교하고 교활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이 간교한 이 공작과 술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반대하고 왜 몸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든 소위에서든 법사위에서든 본회의에서든 뭔가 이 좌파들의 이 간교한 책략을 폭로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자체가 악법들이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투쟁을 해야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정치적 부담이 최소화될 텐데, 그렇게 막다가 못 막아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한테 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기가 쉬운데,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 이것들은 말로 몇 마디 반대하는 게 전부 다고 이렇게 해서 강행 처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뭐 몸싸움을 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온갖 변화구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받아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예요. 대통령 혼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구축입니다. 물론 이것도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뭐냐? 북한의 군사도발, 핵 위협을 사전 원천 제거하고 중국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원천 확장 억제, 감히 전쟁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또 무모한 도발이 있을 때는 완전히 북한을 괴멸시켜서 통일시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동북아시아 패권 국가로 온갖 이 횡포를 부리겠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안보정책,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한일 관계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에게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분쇄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하듯이 중국도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우리와 잠재적인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을 조정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미사일 쏴대고 하는 것도 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과의 교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못하게 하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계속. 저는 중국이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자기 앞마당에 성질 더러운 개 하나 풀어놓듯이 그렇게 풀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먹이 던져줘 가면서. 이게 중국이 사용하는 첫 번째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중국이 직접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사드 관련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기업들 수조 원의 손해를 입혀버리게 한다든지, 히토류 수출을 갑자기 제한한다든지, 또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이용해서 정치에 은밀하게 뛰어들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은 공산당 국가입니다. 시진핑 전일 독재 체제예요. 그 체제에서 아예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하고 그냥 망명을 해버리는 중국인이면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학 나와 있을 뿐이고 사업하러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자들 공산당 체제에서 신분 확인, 신원 확인, 이념 확인 안 받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한 명 한 명에 대한 다 개별적인 신원 확인하고 그리고 내보내요. 그거 관리한다고 중국집 위장해갖고 뭐 정보기관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중국 안에서는 제법 대접받는 이 기득권 공산당 간부들의 집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정도 여유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 대다수는 아주 성분이 좋은 중국 공산당 간부인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공산당 지시를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있는 자기네 집안이 바로 피해를 봐요. 일종의 인질이죠.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중국 유학생들 재기발랄하고 뭐 아주 개방적이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이 관리와 감독과 감시 아래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좌파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그 촛불을 들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들이 일부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 그동안 쭉 제기돼 왔던 거예요. 저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혹이
근거가 있는 거라면 합리적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국이 촛불에만 사람을 동원했겠느냐. 중국 공산당이 촛불에만 사람을 동원했겠느냐. 대깨문들 사이에는 섞여 있지 않겠냐. 노사모한테는 섞여 있지 않겠느냐. 김대중 지지자한테는 중국인들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개딸들한테는 없겠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일관계 정상화하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방해하고 자기 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온갖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수단이 있다. 북한을 통한 방법, 우리한테 직접 압박을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성분 좋은 유학생 등을 이용해서 직접 정치판 뒤에서 암약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그 세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1916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러면 촛불에만 끼어들었겠느냐. 지금 개딸들 사이에는 없다고 우리가 과연 단정할 수 있느냐. 대깨문 사이에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전반적인 문제 환기와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교적 분쟁을 피하는 현명함은 필요하지만 수사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게 문제 제기 오늘 해두겠습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